미얀마는 한반도 그 면적의 그 약 3배에 달하는 그 국토를 가지고 있고, 또 인구는 남한 인구하고 그 비슷하게 한 5,400 40만 가량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굴지의 자원 보유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석유나 천연가스, 티크 등등 여러 보석 뭐 이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라와디 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그래서 이 그 주변에 또 이 쌀 농사도 많이 짓고 해서 그 세계적 수준의 이제 쌀 생산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강대국들의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19 세기에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어 그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이 불교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그 시민 조직들이 반영 투쟁을 하게 되고, 지금 아웅산 수지 국가 거분에 부친 데는 아웅산 장군이 그 당시 지도 그룹의 수장 역할을 하고,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 50 년대에 인제 그 운후 이 정부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버마죠. 그 당시 인제 국가 명칭은 여러 소수 종족들이 다수 종족인 버마족에 대항하는 그런 분쟁이 내전으로 까지 치닫으면서 특히 인제 아웅산 장군이 그 건국을 앞두고 반아웅산 세력에 의해서 일찍이 작고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 소수 종족과의 화해가 깨지게 되면서 이런 50 년대 내전이 있게 되고, 그 와중에 그 군부가 그 존재감을 더 갖게 되고, 1962 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권을 했던 주역이 바로 이 우리에게도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내윈이라는, 아 영국하고 독립 투쟁을 할 때 아웅산 우누 등과 같이 합류했던 내윈이 쿠데타를 이루게 되죠 됩니다. 그리고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일종의 자력갱생 모델, 상당히 좀 극단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걷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민족주의 노선이 전체주의화되면서 시민들, 학생들의 저항이 서서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저항 중에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이 1974년 고때쯤 그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이 버마분입니다. 그분이 음. 인제 작고하면서 고때를 기회로 해 가지고 대대적인 학생들의 반군부 시위가 있게 되는데, 그게 그 "첫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화식 사회주의가 인제 전체주의화되고, 전체주의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버마를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인제 추락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 버마 군사 정권, 내인 정권이 빵과 또 자유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1988년
대대적인 그 이 또 반군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88 시위, 이 88년에 8월 8일에 또 대대적인 시위가 있게 되고, 그때 바로 이 아웅산 수지 현 국가 고문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아웅산 장군의 딸로.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버마식 사회주의가 88년에 일단락되고, 그 일단락됐다는 것은 88 민주항쟁에 대한 어떤 충격이 나름대로 군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90년에 인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다당제를 인제 받아들이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선거에서 NLD가 압승을 하게 되고,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은 완전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체 의석수가 전체 의석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뭐 한 10석 정도만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지금의 그 2021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바로 그때 군부가 그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그 당시 당선됐던 그 NLD 의원들을 구금하고 또 구속하고, 또 일부는 망명길에 오르고, 또 학생들은 무장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때부터 인제 군부는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 이른바 규율민주주의 라는 노선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규율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민주주의를 하되 군부의 규율을 받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의 가장 단적인 예가 2008년 헌법에서 군부의 특권을 보장해 놓는 것. 그래서 전체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가 차지하고,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 국경장관을 군 쪽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기 시에 군 최고 지도자가 비상대권을 차지하는, 이런 소위 군부의 특권을 보장 2008년으로 이제 규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2008년 헌법이 바로 이 규율민주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는 바로 이러한 버마식 사회주의나 그 규율민주주의라는 어떤 공통점은, 어 군을 국가 안보의 어떤 이 책임자, 책임 영역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군이 상당한 영향력을 해야 된다. 정치 사회적 안보도 군이 담당해야 된다는, 소위 국내 어떤 신성화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의 신성화 작업이 2008년 헌법에서 이제 구체화되었는데, 여하간 이런 와중에서 2007년, 즉 이 헌법이 만들어지긴 1년 전에 샤프론 혁명이라 해서 승려 주도의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바로 2010년에 10년까지 진행되던 군부에 의해서 상당히 통제되던 그런 이 미얀마가 2011년부터 개방을 시작했는데, 이 정치 개방, 경제 개방 속에서 NLD가 결국은 2015년에 그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다시 1990년 총선을 무시한 군의 어떤 이
몰지각한 어떤 정치계 모로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2000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이 역사의 시간을 돌리는, 즉 다시 말해서 90년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그 시기 그 시기로 다시 한 그 20년 정도 규율민주주의의 어떤 암흑의 시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위기적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 범아식 사회주의나 또는 규율민주주의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그 불복종 운동이 나름대로 이 버마, 미얀마의 대중민주주의를 확정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와중에서 이 최근에는 그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면서 NLD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중심의 어떤 대중민주주의가 청년들의 어떤 청년들이 조금씩 그 지위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아웅산 수지나 NLD가 로힝자 같은 중요한 어떤 인권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미얀마 내에는 이러한 로힝자 문제와 군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지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월 1일 쿠데타 직후에 미얀마 내부에서는 98명의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연방의회 대표자 위원회 CRPH라는 게 긴급하게 조직이 됐고 어제 일부 장관 대행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CRPH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군사 정부를 인정하지 말고 어떠한 외교적 경로도 CRPH와 같이 대화하기를 바라고 라는 어떤 이 성명서를 냈고 상징적으로는 2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을 뭐 기권 1인을 빼고는 만장일치 여야 막론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유엔에서는 유엔에서는 바로 총회 때 미얀마 유엔 대사가 세 손가락을 들고 이 CRPH를 지지해달라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입법부에서는 우리가 뭐 그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런 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규탄 결의안을 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가까이 지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네토나잉 당시 NLD 한국지부 대표께서 하시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대해서 나토 외교를 해왔는데 그 나토 외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나토 외교란 뭐냐? No action talk only.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한국 정부의 대미얀마 외교에 대해서 이 암흑 시기에 버마가 있었을 때, 미얀마가 있을 때 아쉬움을 표현했던 게 바로 네토나잉 한국 NLD 한국 지부 회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입법부가 이러한 단호한 행동을 보였듯이 한국 행정부도 그동안의 나토 외교, 노 액션 토크 온리 이 외교로부터 벗어나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인해서 특히 인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미얀마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로서 실질적인 이 제재 조치를 하고 인정한다면은 그것은 서구의 어떤 지금의 제재나 어떤 그 비판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 왜냐? 예, 미얀마, 버마의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영국 같은 이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이러한 분란을 종족 문제 예? 를 일으키는 데 상당한 어떤 근본 요인을 제공한 면이 있거든요.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 영제국주의 하에 있었던 미얀마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장서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어떤 당사자가 영국이라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구적 수준의 어떤 행동을 행정부가 특히 취한다면은 이것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특히 지금 군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태국 같은 경우, 특히 미얀마의 인근 국가인 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 민주주의를 더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얀마 지금 항쟁의 중심 해시태그가 What's happening in Myanmar입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급적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 업데이트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미 유혈 진압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신의 그러니까 군에게 말하는 거죠. 총알이 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Art for Freedom이라는 미얀마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이제 콜렉티브한 작업을 한 이것들을 전 세계 미얀마 민주화 캠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카피 레프트로 막 쓰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용을 고맙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절박한 심정, 전 영역에서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들대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 보면요, 오늘이 31일째죠. 3월 1일까지 최소 36명 사망 집계되고요. 부상자는 지금 집계가 안 되는데 이 집계가 지금 하는 중앙에 어떤 그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좀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월 4일 만달레이 중북부의 그 제2도시죠. 거기서 첫 거리 시위 목격됐고 그다음에 양곤 가장 최대 도시 전 수도이고 미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북부 카친주입니다. 카친주는 그 군부가 2011년, 10년 이때 개방 개혁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이 카친주의 내전을 재개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거기에 주도 캐피탈인 미치나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동남부 타닌타리지만 여기가 경제특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또 주민들 다웨이 지역에서 저항이 있고요. 뭐 미야와디 태국과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이 미야와디는요 그동안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특히 카렌 지역의 내전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때 이 미야와디를 거쳐서 많은 난민들이 몰려왔던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부 자가행의 몽이와 지역,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좀 설명을 부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샨주, 그래서 거의 전역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중이고, 그러니까 변방 소수민족 단순히 그냥 이 민주주의를 주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뭐 범한족 그리고 주류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전 민족들이 전 소수민족들이 다 지금 말하자면 리볼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 활동가들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이런 친구들은 지금 혁명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혁명은 아까 방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참
저는 이제 88년 항쟁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역사적으로 보는데 그때와 이후로 전국적 규모,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 지금이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 규모로는 이제 처음이다. 그전에 샤프란 혁명이나 또 90년대 중반에 학생들의 시위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규모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래서 88년 이래 다시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는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필사적 저항입니다. 지금 미얀마 군은요,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카렌족의 반군이 세계 최장기 내전 지역이고 최장기 내전 반군이거든요. 7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얀마 군 그 타마토라고 하는데 이 타마토는 단 한 번도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자국민을 향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소수민족이 이렇게 이제 분리주의 운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자치를 요구하지만 여하튼 미얀마 연방 안에서의 자국민이잖아요. 그 자국민을 향해서 한 번도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또 처벌을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impunity,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역사가 거의 이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이게 이제 꼭 단순히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들의 그 권력 탄탈에 저항하는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지금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중이고요. 이번 쿠데타의 그 배경이 되는 구조적 문제, 군정 헌법을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군이 이번에 군부가 헌법 47조, 48조를 들어서 우리의 쿠데타는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합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쿠데타를 합헌으로 한 조항이 있지만 그거에 근거하더라도 합헌이 아닌데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비상사태 선포의 주체가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윈민 대통령은 NLD 사람이죠. 같이 앙산수치 국가고문과 2월 1일 새벽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 선포를 군이 심어놓은 민쉐라는 그 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정헌법이 기반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서 이 국가안보회의가 소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안보회의에는 민간 정부의 그 구성원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말해서 이번 그 쿠데타는 합헌도 합법도 아니고 불법적인 권력 탄탈이다라는 거고요. 시민항쟁 역사 지금 이제 그 CDM 불복종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저는 이제 74년 우탄트고 장례식권은 일단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하튼 88년 기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항쟁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36명 그리고 어제치는 제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부상자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마 정치범위원회라고 해서 말하자면 정치범들이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태국 국경지대에 있었다가 지금 안에서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3월 1일 현재 1213명이 체포됐고요. 체포자 중에 사실 18명 언론인이 아니라 30명의 언론이 체포가 됐더라고요. 어제 이제 업데이트 상황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이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아는 루트가 미얀마 언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신이 지금 못 들어가고 주요 외신은 현지에 있는 자기 소속 기자, 현지 기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뉴스를 전하는 거는 거의 전적으로 미얀마 현지인 언론인들이고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좋은 그 훌륭한 저널리즘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상황인데 그 중에 30명이 체포가 됐고 지금 이제 기소가 재판 절차가 이어질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자가 1000명이 넘는데요. 지금 270명만 구금 장소를 알 수 있고요. 700여 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강제 실종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러다가 소식이 영영 끊길 수도 있고요. 자, 시위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어쩌면 소박하지만 강렬한 어떤 뭐랄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비 그 펜 들고 막 두들겼죠. 이런 시위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리로 다 나왔고
이 people이라고 써 있는 방패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플라스틱 같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쩜 정말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용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 참여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번 항쟁에서 주목해서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처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성명을 내셔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과도기, 말하자면 군과 민간 정부가 권력 분담 형태로 이렇게 과도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군이 자기 권력을 절대로 뺏기지 않은 그런 거 헌법에 다 조항이 박아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긍정적인 진화가 없지는 않았던 게 이 노동조합을 합법화했고요. 그전에는 다 이제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자의 결사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중에 이제 의류 공장들 많이 세워졌죠.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간 걸로 아는데, 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지난 11년, 그 정도 시간 동안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정치의식 각성은 물론이고 이런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서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이번 이제 항쟁 과정에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사니까 군부가 며칠 전에 수배령을 다 내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성명이 나왔어요. 3월 1일자로 나왔는데 이런 성명 일단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학생운동 조직, 이 전 범학생동맹 ABFSU 바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조직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쿠데타가 난 2월 1일 쿠데타 직후에 바로 성명을 냈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렬한 성명, 학생시민연대에서 군부독재 맞서 싸우자 해서 저는 이 성명을 보고 정말 한국의 80년대 그냥 딱 그 상황의 어떤 그 심정이겠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월 28일이 그때 유혈 사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18명에서 26명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그 사태 이후 2차 총파업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유혈 진압 이후로 다시 한번 강한 성명을 냅니다. 4가지 투쟁 원칙 발표하는데요. 독재 타도 그리고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 헌법 폐기 이 부분이 이제 이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토론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NLD 정부로 권력을 다시 줘라. 이거는 또 이 헌법 체제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제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 그룹들은 그리고 소수민족들 2008년 헌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자들 모두 석방하고 그리고 나서 1, 2, 3 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이 나라의 모든 종족과 계급이 정치를 단결해서 싸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4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 이제 스스로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또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그 뭐랄까 이제 얘기되는 게 밀크티 얼라이언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홍콩이라든가 뭐 이 주변국들이 문제가 많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민주주의 제대로 한 나라 거의 없고 태국도 그렇고 해서 이 밀크티를 마시는 이 주변국들과의 밀크티 이 얼라이언스 동맹 이거를 또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노영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NLD가 미얀마 대중민주주의 운동이 어떤지 지금까지는 좀 주도권을 쥐고 사실은 좀 권위적으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 모든 권위와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얀마에는 절대 평화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 친구 적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로힝야 제노사이드 3년 전에 벌어졌던 그것까지 이 로힝야는요 미얀마 사회에서는 사실 로힝야라는 그 단어 그 이름 자체가 거의 금지어 수준일 만큼 다 벵갈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불법 이주민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로힝야 제노사이드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주류 사회에서 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 한국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을 몰랐고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게으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자, 로힝야들이요. 지금 로힝야 조금 들어갈게요. 로힝야 3년 전에, 그리고 사실은 이 로힝야 탄압이 뭐 40여 년의 이제 제노사이드 과정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으로 유엔이 칭할 만큼 굉장히 탄압을 받았는데 학살당하고, 이 로힝야들이요. 지금 시민항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로힝야들이 이동의 자유도 없고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곤이나 주요 도시에 뭐 학생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노사이드, 그다음에 이렇게 로힝야 미얀마 피플, 여기서 이렇게 연대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We Stand Together.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시간상. 로힝야들이요, 이 양곤 시내를 행진하고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링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이 로힝야 혐오에 동참했던 2017년, 2016년 학살에 사실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 군의 군사작전을 이해한다. 이게 반테러 작전이다. 이렇게 했던 시민들 일부가,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그때 그 로힝야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이런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 그런 거를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지금 피켓팅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게 외신에서도 많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굉장히 나는 로힝야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 I really regret about Rohingya crisis. 이런 구호들을 굉장히 용감하게 혼자 저렇게 들고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웅산 수치 변호사팀 중에 한 분인 킴 마웅조라는 이 변호사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분이요, 그 2017년 로힝야 대학살 당시에 한 학살이었대. 여러 학살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인딘 학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로이터 기자들이 이걸 보도하다가 두 명의 현지 기자가 그 옥살이를 했죠. 이 사건에서 그 로이터 기자를 변호했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웅산 수치 NLD 정부는 이 로힝야 학살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거는 정당한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굉장히 군과 거의 유사한 입장으로 처음에 디펜스를 했었는데, 바로 이 앙산수 현재 변호사는 그 당시에 이 로힝야 학살을 보도했던 기자들이 변호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칭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상황과 3, 4년 전에 벌였던 그 대학살의 상황이 지금 이 역사에서 연계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88 세대에 당연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88년도 항쟁에 적극 참여했던 그 학생운동가 중심인데, 지금은 뭐 50대 거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진 참여는 역시 민코나잉이라는 인물이고요. 당시 88년도에 이제 학생운동 지도자였죠. 나머지 인물들은요, 지금 이제 그 체포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 코코치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88 세대에서는 민코나잉 외에는 두드러지게 이 항쟁에 적극 참여하는 그룹, 그러니까 인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소수민족들 적극 참여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친주, 카렌주, 샨, 뭐 몬주, 친,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죠. 대중들. 조직화되지 않아도 계속 시민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국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났던데, 이 니니 아웅텟이라는 친구의 시민이 2월 28일 그 유혈 사태 때 총 맞아서 그러니까 사망했어요. 그 전날 이분이 How many dead body? 유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도대체 액션을 하겠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페이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생각할 지점을 많이 이제 보여준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총 맞아서 가슴에 총 맞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웨이, 아까 경제 찍고 있다고 말씀드린 동남부 지역의 시민들 저항하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이 Art for Freedom 이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자, 이렇게 아티스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미얀마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이번에 다시 되짚하는 이런 모양새 같은데, 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 페미니스트 운동이 발표한 성명도 역시 그 소수민족을 안고 가는 연방제 민주주의,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반대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연명 단체들, 예,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몽이와라는 지역에 대해 제가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자가행 지방의 최대 도시인데요. 여기 구리광산 지대가 있고 그 2015년, 16년 여기 구리광산 중국 기업이 이제 미얀마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투쟁을 했었어요. 자, 이 몽유아가요, 최근에 자기 몽유아 지역에 여기는 군이 못 들어온다. 우리 자치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중에 그나마 개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GAD라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청장 정도?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모혜인 씨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청장 혹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지역, 정부, 자기 지역 정부의 그런 이제 지도자, 근데 군이, 뭐랄까, 중앙에서 임명하는 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GAD, General Administrative Department가 내무부 산하로 있었어요. 내무부는 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이 국경부, 그다음에 내무부, 국방부 장관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 민초들의 지역 사회에 말하자면 우두머리, 그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저기 하는 그 리더십들이 군의 통제하에 결국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GAD를 아웅산 수치 NLD 정부가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연방 정부 산하로 옮겼습니다. 이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가 이제 이 GAD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군이 아마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 민초들이 다 감시하고 이렇게 통제해 왔던 게 지금 이제 저 민간 정부로 저기가 간 거죠, 권위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쿠데타 군이 이거를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GAD를 다 제거하고 자신들이 임명하는 그 GAD의 수장들이 지금 하나씩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몽유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나의 자치 선언하고 이 몽유아 주민들은 군이 아닌 그러니까 NLD 정부에 우리는 보고하는 체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를 이끄는 우산 조직들, 그러니까 여러 조직이 결집된 그 조직들이 이제 총파업위원회가 있고요. 제너럴 스트라이크 커미티, 그 다음에 총파업위원회 소수민족으로 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요, 뭐뭐뭐 하고 내셔널러티 이렇게 붙이면 이게 소수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락이요. 그래서 총파업위원회 전체의 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의 또 총파업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권 외교 반경, 이게 지금 굉장히 현재 진행 중인 흥미로운 이슈인데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지금 CRPH 이 연방의회 대표단이 2월 초에 결성이 됐고요. 지금 2월 22일에 이 CRPH 국제관계 담당, 그러니까 국제대변인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메리랜드주에 이 사무소를 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뭐 분명한데 그 사무실이 열었고요. 그다음에 2월 23일 그 친족 출신의 닥터 사사라는 이 인물을 그러니까 CRPH가 임명한 UN 대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지금 이 닥터 사사를 통해서 이 CRPH의 여러 이슈들이 이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변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CRPH가요, 90년대에는 사실 자신들이 압승을 해놓고도 그 군이 선거 결과 인정 안 한다, 인정해라 이 말만 했지 액티브하게 반격을 잘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CRPH 선출된 이 기구는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반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며칠 전에 쿠데타 군부가 이제 SAC입니다. 약칭으로 국가행정평의회. 이 그룹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한 성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도 CRPH가 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박 교수님 통해서 받았고 한국의 반독재 투쟁위원회에서 번역을 해주신 성명이 있습니다. 자료집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발문을 몇 개 해보면 미얀마 국민들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까지요, 대한민국이 미얀마에 40억 불 이상 투자했고, 세계에서 6번째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입니다. 이 투자 문제, 굉장히 이 독재국가, 그리고 이 억압적인 군이 여전히 권력하에 있고, 그들이 비즈니스를 잡고 있는 이런 사회에 이 투자를 독려하거나 투자 적정하는 문제 굉장히 전면적으로 좀 제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쿠데타 군부 진압 양상 얼른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요. 지금 이번에 진압하는 부대들이 굉장히 악명 높은 부대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 LID 경보병 사단인데 라이트 인펀트리 디비전 33사단, 그다음에 99사단이 진압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로힝야 제너사이드에 가담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그 33은 만달레이에 배치가 됐고요. 99 같은 경우는 카친주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7사단은 지금 양곤에 배치가 됐는데 이 77사단이 바로 2007년 샤프란 혁명을 굉장히 잔혹하게 진압했던 그 부대예요. 지금 양곤에 배치가 됐고, 그래서 보시면 그 만달레이 병원 안으로 이렇게 총을 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샨주 라시오인데요. 교회 안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지금 침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나이퍼가 있었죠. 잠깐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소수민족과 쿠데타 부분으로 넘어가서 요거 정도로 하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 분열 정책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락가인주에 반군이 있습니다. 아라칸 군이라고요. AA가 있는데 이 AA와 그다음에 삼형제 동맹이라고 다른 반군 조직 세 조직이요. 지금 휴전을 며칠 전에 그러니까 내전을 격렬하게 벌이던 그런 조직인데 군과 일방적 휴전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군이 시민들 진압하느라고 바쁜데 자기들이 휴전을 해버리면 이 진압에 더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 아라칸군, 그 락가잉주의 주류인데 락가잉족 반군이 군과 이미 그 전에 좀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태에 쿠데타 전후 국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성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락가잉 중에 주류 정당인 AMP라는 그 아라칸 민족당이 있는데요. 이 아라칸 민족당은 쿠데타가 나고 3일 후인가의 성명을 통해서 쿠데타 정부에 협력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종족들, 그 젊은 층들이 반발하니까 일단 제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제거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사실상 협력하겠다 이런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락가잉주의 주류 정당들, 락가잉족 정당들, 바로 로힝야 제노사이드 때 군 편에 서서 이렇게 동원됐던 그 민간인들이 지금 이 쿠데타 세력과 협조 아니면 침묵 이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관찰 포인트고요. 자, 국제사회에 아까 언급을 좀 했었죠. 자,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제사회가 사실 뭐 중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비판이 강하고요. 당연하게도.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이 서방 국가들이 그동안 이 과도기 기간에 미얀마와 어떻게 관여해 왔는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미얀마 군을 그동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얀마 경찰은 EU, 유럽연합이 또 경찰 훈련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훈련할 때는 인권을 증진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미얀마 군이 인권을 뭐랄까요,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크라우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춘 그 경찰로 우리가 훈련시키다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미얀마 군은 조금도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잔혹한 그런 진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EU와 호주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미얀마군의 UN 평화유지군 파견의 그 부대
훈련시킨다면서 이렇게 군사적인 공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도마에 올라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시민사회를 위한 재원 가겠습니다. 저는 연대단체 저변 확장을 좀 정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이제 NLD 주류 진영 중심으로 갔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박 교수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 젊은 청년 그룹, 그다음에 다양한 뭐 아티스트라든가 뭐 페미니스트 그룹이 다양하게 이 젊은 세대, 또 다른 세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이 진영도 적극적으로 좀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분야별 연대, 지금 보건의료 노동자들 사실 이 미얀마 파업에서 처음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했었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와 그쪽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어떤 연대, 그다음에 교사들, 학생들, 그래서 좀 분야별 연대도 공고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민사회가 다방면으로 이 미얀마 연대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아는데 PR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PR이 좀 적극적으로 돼서 보다 더 좀 알려지고 보다 더 여기서 목소리와 연대가 간다는 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 정부, 이제 지금 미얀마 거리를 막 날아다니는 그 체류탄의 다수가 한국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대광화공이라는 그 기업에서 생산한 체류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이후로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뭐 행동이나 그 캠페인이 들어가는 그 이슈가 요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제안인데, 그래서 지금 시민들을 탄압하는 무기가 한국에서 날아갔다는 거, 뭐 2014년 수출된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뜨거운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R2P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군사행동까지 포함한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할 만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후로 뜨거운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RPH 지금 90년대에는 무능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CRPH가 NLD 중심이고 이 로힝야 학살 이슈와 이 소수민족 이슈를 어떻게 같이 받아 안아서 이제 이후로 이 민주화운동에, 그러니까 권한대행 정부로서 실질적 정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저는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이슈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저는 묘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그 201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그때는 그 이주 노동자로서 제조업도 다녔고, 2018년부터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지난주 얼마 전에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그 정치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그 언론에서도 미얀마 관련돼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미얀마 커뮤니티는요, 지금 그 미얀마 독재 타도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근내하고 그 미얀마에서 그 파업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가 그 기부하는 그 성금을 받고 이거 모아서 미얀마에 있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금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그 파업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 1,000명 정도로 지금 정부 대신 저희가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그 미얀마 국민들도 이렇게 그 파업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을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얀마 구분 독재 타도위원회는 그 한국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그 협력해서 그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CRPH
측에서 의원들하고 그 연락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의 그 의원들은 그 한국 국회를 그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좀 편지 보낼 수 있게 그 제가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언론에서 지금 미얀마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 저희 한국에 저희보다 오래 있었던 선배들이가 이렇게 매일 미얀마 상황을 그 언론에 보내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그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는 미얀마 뉴스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얀마에서는요, 그 지금 시위하고 다른 이렇게 노동자 공무원 파업이 어떻게 시작했냐고 그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미얀마에서는 한국처럼 이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희 미얀마 사람들은 그 2010년 후에부터 SNS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 불출중 운동 그리고 공무원 파업을 하겠다라고 어떤 병원에서 의사들이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 전국에 이렇게 큰 공무원 파업 그리고 시민 불출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에 있는 저희 339에서 289에서 저희 지금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미얀마 남쪽 대회 출신이라서 그 뉴스에서도 저희 동양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SNS가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지금 20대부터 30대 그 친구들이가 그 시위를 어떻게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홍콩 시위에서 홍콩 시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까지 그 찾아서 이렇게 시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일 받았는데요. 그 한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얘기해 주시라고 메일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한국에서 그 한국 시민들도 이거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다는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정치 분야에서도 그 한국 국회에서 그 결의를 빨리 내려주셔서 이것도 너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이렇게 협력해서 미얀마 국민들을 여러 방법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외교 정책 분야에서 저희가 그 해정부가 그 저희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문민 정부를 꼭 인정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체들이 2017년에 있었던 로힝야 학살격전 이후에 그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연대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일단 이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건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미얀마 군대에 의해서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는 것 자체에 먼저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를 비롯해서 미얀마 정부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힝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 이제 모혜인 씨도 계시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로힝야 학살 문제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연대를 조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한국에서 이제 미얀마 민주화 활동을 하시던 분들하고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네, 맺어왔었는데 이제 로힝야 학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제 계속 한국에서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이견이 생겼죠. 네, 이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미얀마 분들의 주도인 말씀은 이제 미얀마 군부가 여전히 이제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이제 아웅산 수치가 있던 NLD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로힝야 문제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이제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 이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지지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오셨던 분들이 그런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미얀마 쿠데타 발생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군부는 뭐 군부가 로힝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많은 소수민족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얀마의 뭐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이 군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군부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가 있는 NLD 정부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저항이,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가 다시 이제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가져왔을 때 로힝야 문제 포함해서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는 또 좀 더 포용적으로, 예, 미얀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민주주의를 좀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지금 건설되어 있는 그런 임시 정부라든가 또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시는 또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미얀마 분들이 그런 한국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렇게 차별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연대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개 병원노조 소속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네네. 의료진들이 쿠데타 반대 열심히 나섰는지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미얀마에는 그 병원이나 대학교 그런 조직들이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많아요. 100% 정도가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이라서 그 쿠데타가 시작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의료진 의사들이도 실제로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쿠데타를 했던 독재 정권 하에서 일할 수 없다, 일 못한다, 그런 이유로 시민 불출동 운동 공무원 파워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행정평의에 그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조직이죠. 그쪽에서
그 위민 대통령이나 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와 관련된 자연재 뭐 재난관리법 위반 그런 걸로 또 혐의를 걸었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 치료나 또 방역과 관련된 그 의료진들이 그 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또 자발적 동참을 하고 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그 군부가 군사 평해가 현 이 민간 정부 지도자들 구금된 민간 정부 지도자들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그 이 소위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런 이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저항의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조 참여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양곤 같은 경우 2월 5일부터 거리 시위가 있었는데 이 양곤 거리 시위에서 그 선두에 서서 행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의류업체, 그 봉제공장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미얀마의 어떤 이 시민항쟁 투쟁 역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조 참여 적극적이고요. CTMU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미얀마 노동총연맹. 그 산하에 여러 저기 뭐죠? 그 노조들이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하시면 CTMU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그 CTMU가 그들도 페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들 이제 참여하는 그 사진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페북 보시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조 참여의 적극적인 이 양상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공 요거 하나만 더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대공화공이 이 체류탄 미얀마 체류탄을 지금 공급하는 꼴이 되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데 여기 국민연금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공화공 이 체류탄 사용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박하게 올라온 걸 알고 제가 제 페이북에도 막 공유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캠페인의 이제 이후로 캠페인의 이슈 파이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체류탄, 한국의 체류탄이 미얀마 시민들을 숨막히게 하는 이 현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유도할 수도 있는 코저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캠페인으로 집중 들어가면서 바로 이런 이제 팩트의 어떤 그 리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공화공이 어떤 기업이고 언제 뭐 수출했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진상조사 이런 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과제로 좀 강하게 포인트로 남겨두고 싶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도 좀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뭐 청년들이 그 리스트업을 했다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얀마 내부에서는 그 군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사지 말자는 그런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리스트들이 정리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묘현 선생이 또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런 불매 운동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그런 군부 기업과 소위 합작 투자든 일정한 연을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입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정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런 어떤
이 요구를 행사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보내기 전달이 가능하죠. 이제 전달이 글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모혜인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면 지금 여러 그 국제 뭐 항공 노선이나 이런 게 거의 이제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육로 국경도 다 막혔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모혜인 선생님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미얀마 쿠데타 전에 그 컴퓨터 하나 보냈는데요. 그저께 미얀마에 저희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내면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소수 종족 시위는 이미 이규경 기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종족 차이를 뛰어넘어서 버마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종족들도 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단지 우리 이 기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라카인주가 지금 로힝자 문제가 이제 있는 라카인주가 좀 독특하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나머지 소수 종족 지역에서도 이 CDM 시민 불복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묘인 선생이 339 중에서 289 정도 이게 한 구가 국회의원 1명 정도 선출하는 그 지역 그런 어떤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전 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첨언하면요, 라카인주가 가장 시위가 소극적이거나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ALD라고요, 아라칸 민족민주 동맹, 여기에서 좀 소수가 시위를 하고, 이 중에 제가 엊그제 듣기로는 4명인가가 또 체포돼서 지금 재판에 넘긴다, 이런 소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조금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라칸 학생 조직들이 또 시위를 다른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라카인족이 지금 좀 뭐랄까요, 가장 소극적이지만 또 혼선이 있고 그 안에 분열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분열 정책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포스코라고 하면 좀 두리뭉실하고요. 일단 포스코 강판이 미얀마에 설립한 2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2가지 회사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MEHL과 합작 관계에 있습니다. 이 MEHL과 합작 관계에 있어서 포스코 입장은 아직은 배당금 지급은 지금 중지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낸 배당금이 개인권 침해에 사용됐다고 하면 합작 관계를 검토하겠다 수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포스코에 또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예전 구대우 인터내셔널인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또 한국가스공사랑 같이 이제 미얀마 아라칸 지역에 가스 개발 사업을 크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이 가스 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미얀마 군부 정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가스 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배분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건설이 또 지금 양곤에 롯데가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이 롯데가 지은 호텔 부지가 사실 군부 소유였기 때문에 이 호텔을 이제 지으면서 호텔에 대한 수익금이 또 군부에 넘어가고 있고 해서 롯데 호텔하고 또 이 롯데 호텔 지분에 포스코 건설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얀마에 많은 의류 봉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의류 봉제 기업들이 위치한 공장의 공단이 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2019년에 발표된 UN 보고서,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서 다 지적이 되어 있고, 이미 한국에서의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데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지금 이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법률이 필요하거든요. 이 법률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투자를 철수하거나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를테면 어쨌든 철수를 하게 되면 또 그 생계를 잃는 문제도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거는 법률이 됐건 제도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국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한국 기업에 지금 하는 투자 문제를 미얀마 어쨌든 뭐 신정부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도 당연히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지적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 투자 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 미얀마 투자에 있어서도 미얀마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군부와의 연계성, 그리고 아니면 계속 쿠데타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안 돼 있지만 군부가 장악했을 경우에는 향후 미얀마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ODA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부 차원의 제도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남아시아나 다른 뭐 중남미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군부 독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에서 한국 기업 투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가 이제 법률이라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 문제 고민하고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이를테면 이것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어찌 보면 줄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적어도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서는 설사 한국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잃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 혹은 투자를 중단하는 것까지도 감수했으라도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사실은 내주셔야만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정부도 압박하고, 당연히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는 지지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익을 잃는 것은 우리는 뭐 그건 안 되겠어라고 그렇게 여론이 많으면 사실은 이거는 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은 또다시 한국 시민들의 또 몫으로 또 남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아까 나인필 선생님께서 MEHL 이 군부 거대 기업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1960년대 초부터 해서 뭐 2010년 개방까지, 정치 개방이 시작되는 직전까지를 뭐 한 50년 정도 군부 지배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군부가 단순히 그 군사력만 키운 게 아니라 이 경제 영역에도 깊이 진출을 해가지고 경제 권력의 주체로서의 군부, 이걸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또 고위 이 관료 사회에도 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다 이거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땀마도는 일종의 국가 안의 국가다, 지배계급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여기와 관련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소위 공개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기업 명단 같은 것도 정확히 우리가 좀 회람하면서 실제로 이 미얀마 사회가 탈군사화되도록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힝야 연대 부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방글라데시 캠프에서의 연대 있습니다. 사실 로힝야들이요, 처음에 이 쿠데타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굉장히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연대 방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방글라데시 캠프에서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또 노인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 쿠데타를 반대하고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를 보냅니다. 이런 걸 계속 올립니다. 이게 소셜미디어에 간헐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미얀마 내에서 또 다른 이제 라카인주에서는 하질 못합니다. 거기는 워낙에 이제 완전히 격리돼서 살고 있거든요. 거의 강제 수용소 같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로힝야 커뮤니티가 그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마지널라이즈드 된 그런 커뮤니티인데 그걸 다 깨고 그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리를 가득 메우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쿠데타 군부가 공동의 적이라는 그거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로힝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거리에서 표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로힝야들이 다방면에서 연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우설 가짜뉴스인가 언급이 없어 이렇게 올리셨는데 배우설은 저는 단연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얀마 군부는요, 우리 방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랫동안 그 미얀마 사회에서 이제 경제 권력까지, 그러니까 정경 유착 정도가 아니라 전 정경 한 몸이라고 보는데 군사 정권이 군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다 가진 집단이고요. 저는 배후설이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요거에 있어서는 조금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게 잘못해서 뭔가 음모론으로 자꾸 가면 거기 계속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팩트 체크나 이런 게 좀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이제 실수가 좀 많이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워낙 중국 반중 여론이 있다 보니까 PLA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와서 진압에 뭐 포함됐다 뭐 이런 설이만 올라왔는데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좀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배우설은 저는 단연코 가짜라고 봅니다. 뭐 중국이든 혹은 뭐 미국이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뭐 레짐 체인지 어젠다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은 그 음모설에 초점을 둔 어떤 그런 뭐랄까 이 담론이 그거에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미얀마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았고요. 사람들 그 미얀마 시민들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제한적이지만 맛봤던 그 자유가 지금 그거마저도 뺏긴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퍼스펙티브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정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거시적으로 그런 이제 그 지배 담론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그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세안 지역이나 뭐 인도 지역, 이 남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그 미중 간 어떤 그 패권 경쟁이 있는데 여하간 미국의 일방주의를 중국이 견제하는 그런 그 한 역할을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2014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태국에서 이 쿠데타를 이끈 군부가 가장 먼저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중국과의 어떤 연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1970년대 이후에 민주화의 세 번째 민주화 물결을 얘기하는데 아시아에서의 그 역물결, 민주화가 역행되는 어떤 지점에서 국제 관계적 맥락에서 보면은 이 중국이 결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한 그런 맥락에서 지금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태국의 그 프라유 차노차하고 또 홀라잉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미낭 홀라잉과 중국이 또 가까운 사이고 이런 소위 관계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규영 기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힝자 관련해서 이 청년 세대들로부터 로힝자 이슈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비로힝자 버만족 출신의 청년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또 로힝자 청년들이나 또 시민들이 지금의 시민 불복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런 어떤 그 모습을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소위 공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린 대중민주주의가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지고 확장되는 것은 이 그 대중민주주의가 일종의 공감민주주의. 예. 즉 서로가 역지사지하면서 그런 차별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힘을 합하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그 대중민주주의가 공감민주주의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이유경 기자께서 전달하는 그 정보를 속에서 그런 걸 좀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어떤 그 방향이 확실하게 또 그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 미얀마에 한국인 활동가가 활동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군부 쿠데타에 반하는 활동을 현재?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교민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시위대에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예. 왜냐하면 그 아무리 군부라도 한국인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그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기자도 일본 기자가 2007년도 그 샤프란 혁명 때 바로 정말 코앞에서 총 맞고 사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군부면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프리빌리지 이런 거는 그냥 forget 있는 게 이 군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더라도 한국인 활동가가 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한 달이 건너서 대부분이 사실 관심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인 활동가가 좀 드러나게끔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힘들려나요? 생명, 목숨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예,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얀마 현지에 지금 활동가가 계시는 거는 저도 파악을 못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얀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미얀마 현지에서 교민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마음으로 성원하신 분이 있던 또 교민분들도 상당수는 또 미얀마 현지 기업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이제 그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보내는 말씀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미얀마 지금 그 한국 기업 공장도 주분들의 가족분들도 많이 가 계시거든요. 저는 미얀마 한국 기업 공장 주분들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우리 파업에 시위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거를 허용해 주는 그런 게 저는 정말 마음으로서 정말 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얀마 노동자들도 자기들이 파업 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또 주요 의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그런 중소기업 공장분들이니까 또 납품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또 연결해 보면 그분들이 그 납품하는 의류 브랜드들, 국제적인 의류 브랜드들이 또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사실 이거는 그냥 기업 공장주들 당신들이 노동자들 시위 참가하게 해줘라라는 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돼. 한국 시민들이 의류 브랜드들 당신들도 이거를 허용하게 해줘라. 뭐 납품 늦었다고 뭐 계약 끊지 말고 그렇게 시위에 참가하는 거 허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류 브랜드 당신들이 납품 늦더라도 이해해주고 또 손실도 보정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 방안 관련해서 다양히 한국 기업 관련해서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지금 여러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모금차도 다양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유경 기자님이 또 페북에 올려주셨지만 그 노동자들이 또 노동조합에서 해고당하신 분들 위해 모금하는 또 그런 노동조합이 있어요. 저는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이제 미얀마 노총과 같이 연대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노동자분들이 지금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 위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분들 위한 모금 활동 해주시는 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닌가. 당연히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은 당연히 해주시고 그 외에도 그게 아마 제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관련해서 그 최근에 저희 제가 아는 분이 그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그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한 대학의 그 여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양곤에 있는 대사관 앞에서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여러 명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뭐 이 대사나 또는 공사 이런 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인제 그 뭐 볼 수 없었는데 정치학자로서 제가 발제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CRPH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고 그러면서 이 그 현 정부의 어떤 부당성을 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나서야 되는 거. 입법부가 행동을 취했다면은 인제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이 미얀마 사회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0년 군부 지배하에서 이 군부는 스스로를 그 신성화, 성역화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 군부 외에 다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6월 항쟁 때 보면 그 명동 카톨릭 성당이 하나의 그 우리가 피신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미얀마에는 그 군부로부터 그렇게 피신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고 군부는 그것을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뭐 의식도 없다라는 거. 오직 성역이고 성역이라면은 군부 그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세 손가락 인사로 함께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